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사 토네이도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오에 제주도 서부 앞바다 지방에 풍랑경보가 발효된다는 재난경보가 떴습니다. 낙하 위험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묶어두시고 출입문과 창문도 단단히 잠궈달라, 이런 경보 내용입니다.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는 그런 경보사항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 인천, 경기 103.5, 경기도 이천 98.3, 부산 105.7, 부산 기장 89.3, 경남 양산 88.5, 경남 창원 90.9, 그리고 경남 진주가 98.7 이번에 또 새로 하나 론칭했습니다. 진주에서 98.7로 러브 FM 들으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나 지금 방금 손 흔들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돈돈 브리핑인데 돈돈, 돼지돈자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돈돈의 정상돈 기자, 정상근 기자는 월수금으로 나오기로 했고요. 자, 오늘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저 땜빵 전문이라고. 땜빵 전문,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스페어 평론가. 네. 그거 괜찮은데요? 스페어 뉴스 코멘테이터. 그렇게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속보가 떴어요. 오늘 오전에 강원랜드 수사단이요. 권성동 그리고 염동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전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권성동 그리고 염동열 국회의원의 의원회관 내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의 이름 많이 들으셨죠. 강원랜드 관련해서 거의 연관 검색어로 뜨고 계신 그 두 분들인데, 그 두 분은 또 강원랜드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해왔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실제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강원랜드 측에 채용 청탁을 하고 또 춘천지검의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사실은 굉장히는 아니고 하여튼 상당 기간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 안미연 의정부지검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수사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 그리고 지난달 20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도 권 의원 보좌관과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를 털었군요. 국회를 털었습니다. 검찰이 매우 그 자체로도 놀라운 뉴스인데, 강원랜드와 관련한 여러 특혜 채용 의혹,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권성동,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이 경선에서 한 분이 돼가지고 나온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즘 하여튼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번 지방선거 너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온갖 변수가 또 그렇습니다. 봄을 터지다 보니까 말이죠. 자,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네, 출발 오전 10시경에 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이 10시 16분이니까 지금쯤 출발했겠군요. 미국이 대략 워싱턴이 13시간인가 14시간 걸리죠?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어디 가서 미국에서 체류하셨죠? 네, 저는 그 시애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애틀은 워싱턴하고 멀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죠. 워싱턴 DC와 그거는 동부고 시애틀은 서부기 때문에. 서부의 아주 끝이죠. 그래서 좀 시간차가 있는데요. 한 14시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DC까지는. 하여간 참 가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특사로 어디에 파견되거나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끔 빙의해서 상상해 보긴 하는데 2박 4일 동안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이 정의용 실장 지금 심정은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번에서 미국 측 안보 그리고 정보 관련 수장들을 일단 만날 테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라고 하죠. 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 그리고 백악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얻어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비핵화 원칙 확인 이 큰 굵직한 성과물을 갖고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왔다면은 또 미국 가서 북미 대화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성과물로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면은 이 두 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남북 간 합의 사항 중에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뭐 선대 유훈이란 말까지 하면서 의지를 어쨌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식상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메시지에서도 다소 좀 과격한 내용, 파격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지는 장사는 아닐 테니까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할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대화를 할 만한 인적, 물적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다. 뭐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대북 접촉을 해온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마저 최근에 사임했고 강경파가 득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접촉 경험과 안목을 갖춘 인물들은 지금 실무에서 배제됐다든지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들이 제대로 된 북미 대화의 어떤 가능성, 효과 이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장 그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지금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대리 대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셉 윤 같은 경우는 은퇴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결국은 이제 뭔가 뜻이 안 맞아서 사임한 거고. 대리 대사입니까? 지금 대리 대사로 이름이 스페어 엠버시? 자꾸 영어 쓰지 마세요. 제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아, 뭐 동아시아까지 아니더라도 한반도의 그 적임자들이 제대로 지금 라인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시겠지만 백악관 내에서 서로 암투가 지금 아주 혈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방카 그 딸 이방카 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뭐 켈리 비서실장과의 어떤 권력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내부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부의 아빠들의 왕수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면 소상한 정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남북 간 합의를 두고 주변국들 그 반응이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일본은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그 육자회담이 한참 진행될 때 상황을 보더라도 보통 그 북한 편을 드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일단 대화는 무조건 환영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두 국가의 스탠스였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항상 딴죽 걸기잖아요. 그래서 지난 그 육자회담 때도 우리는 이 한반도 프로세스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혼자 납북자 문제 처리하라 이렇게 딴 얘기하면서 굉장히 전체 흐름을 방해했던 주요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 한마디로 북한에게 매기는 그런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화 자체를 사실상 이제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계속 막는 일종의 어떤 공세나 다름없는 그런 의제인데 하여간 일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에 성의를 안 보였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어쨌든 정권의 뭐 공화당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 한국 정부와 함께 약간 직접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북미 간의 대화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경계심 속에서도 어떤 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고 거칠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일본은
여전합니다. 대북 압력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일본 뭐 아사히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같은 걸 보더라도 이건 북한 측의 속임수다, 시간 벌기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까지. 아사히 신문까지. 산케이는 워낙 보수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사히는 그래도 좀 전향적인 논조가 많이 보였던 신문인데. 그렇죠. 가끔 그러니까 산케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그 일본 정부 내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번에 잘 봐야 되는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네,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한번 곰곰이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한 게 6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6일 밤 거의 자정이 다 돼서 중국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담화문 발표할 수 있는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숙직자 아닐까요? 그랬을까요? 네, 취재가 안 됐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굳이 이튿날 아침에 해도 될 걸.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아주 서둘러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어요. 이 담화문의 마지막 문장이 중국도 해야만 하는 구실을 계속 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이번에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실제 북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진 김정은이 그래 그렇다면 우리 미국하고 직거래할 테니까 니네 한번 소외 당해봐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겁니다. 통미봉중.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과거 냉전 시대에 왜 중국과 그 당시 소련 사이에서 북한이 했던 뭐 등거리 외교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중국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중국 내부의 매체들 반응들을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 섞인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왕따시켰다, 소외시켰다, 그러니까 중국 패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할 거면 다 아시죠? 차이나 패싱. 네, 죄송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차이나 패싱. 차이나 패싱. 네. 패싱이라고 했습니까? 패싱? 아니요, 패싱입니다. 패싱이라고. F 아니고 P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청와대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6.13 지방선거 차출설 이 설과 관련해서 그래 차출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는데. 네, 보통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일각에서 그 김영춘, 김영록 장관을 부산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로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런 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요청이 온다면 그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양 장관 차출 요청하게 된다면은 이제 내각에 아무래도 빈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도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데 아주 일각에서는요. 갑자기 유시민 전 장관 차출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게 된다면은 유시민 전 장관 지금 정치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채로 이렇게 납치해와라. 장난시키게 그런 농담 섞인 그런 조크도 돌고 있는데 설에 그칠지 작가로 남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부산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김영춘 장관 그리고 전남지사 나가려고 하는 김영록 장관 이들이 차출될지 주목되고요. 또 아울러서 김부겸 장관 얘기는 또 본인이 대구시장 나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글쎄요. 그 입장을 바꿀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참에 그래서 일부 장관들까지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부 계약할 움직임까지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승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가장 마음 편한 패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못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 왜 편하죠? 만만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도 제가 여러 번 출연했었던 코너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가지고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1클리크 딱 이동하셨는데 예. 포스가 다르네요. 완전 아유, 느낌이. 저기 전임 진행자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오늘 너무 만만하게 날대하는 것 같아서 여러 저도 가지로 편하네요. 걱정됩니다. 예, 저도 편하네요. 편안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입니다. 자,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아주 활약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PD 수첩 잘 봤습니다. 네. 예, 네.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열심히 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고현준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만평 작가, 시사평론가, 방송 진행자. 네, 직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거나 다 합니다. 예, 그래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방증이 있죠. 아니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 뭐 프로그램 하나 했다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예. 그 예전에 그 몹쓸 프로 하나 있었어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예. 그거 요새 제가 펌프질하고 있어요. CPR 중이에요. 그래요. 살려내세요. 예. 네. 거기 너무 정적이야 새벽에. 그래요? 제가 모라토리엄 상태에서 넘겨줬습니다. 예, 지금. 모든 스텝이 말을 안 합니다 거기는. 용민이 형 혼자 얘기 다 하다가 지금 가니까 내가 너무 버거워요. 회생 절차 중이군요. 예.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임 진행자가 너무 난잡하게 펼쳐놓고 와가지고 정리정돈 중이에요. 말 조심하세요. 난잡하다니. 요즘에 안 됩니다. 번잡하게로 바꿀게요. 번잡하게. 예. 네, 번잡하게로. 예. 근데 너무 차이가 크다. 난잡하다, 번잡하다. 아, 비슷한가?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잡스럽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슈 지금 빅 이슈는 역시 북미 대화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트럼프에게 전하는 김정은의 직접 메시지가 있다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구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리가 아니, 없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있어요? 얘기를 했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추측성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제 보도 나온 게 뭐 ICBM 관련 히든 카드다. 뭐 핵 개발 중단, 영변 중단 카드다. 예. 아니면 이제 정상 국가 북한을 지금 불량 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상 국가로 인정해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비핵화 관련이니 네. 그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지금 세 명의 미국군이 북한에 억류돼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아마 석방시켜주지 않겠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그 오토 원비어 대학생 그 사건 이후에 자국민의 그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주 카드가 아니라 예. 메인 카드가 아니라 일종의 보면 사이드 디시 정도 쓸 거고 아마 이 협상 관련해서는 비핵화 관련이니까 비핵화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카드를 뭐든지 다 내놓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워낙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이에요. 뭔 선물이라도 큰 선물을 갖고 가지. 그 3월 5일 않았겠나. 그 예. 우리 대북사 특별사절단이 가서 5명이 10명이었죠. 실무진까지 가서 정말 많은 걸 얻어왔죠. 저도 그때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예. 3월 5일 저녁 8시였죠. 예. 한 8시 40분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정말? 다들 헐. 정말? 예. 와, 다들 파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SNS 검색하다가 누군가 이제 합의문 발표를 봤는데 장난으로 올린 줄 알았어요. 너무 내용이 가짜 파격적이어서. 뉴스인 줄 알았다. 희망사항처럼. 그러니까 딱 두 예. 글자 적어 놓으셨더라고. 우와. 나와. 예.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사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쭉 훑고 있어요. 제가 고현준 지금. 씨. 아니, 나 두 분이 참 친하시네요. 예. 아니 이 사람이 전임자를 번잡스럽네요. 밟아서 좀 자기가 쓰려고 번잡스럽네. 하고 있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전임자 그때도-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예. 다들 뭐 그 정말 진실이냐도 믿었고 그다음에 항상 그 나오면 그다음 나오는 게 항상 뭐 북한은 또 약간 톤이 다른 그렇죠. 다른 얘기. 아 이거 우리만의 뭐 얘기였다. 이런 얘기 그 소식도 그 뉴스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남북 간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걸 얻어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보겠다.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서. 예.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남쪽. 그렇죠. 남쪽 에어리어에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몸이 가볍지도 않잖아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평양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오겠다는. 이 사람도 문제가 많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오늘 마음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이거 네. 저기 그냥 저는 그냥 김용민 PD님 너무 편하네요. 진짜. 뭐 이게 두 번 먹여. 이 문제가 많네. 아니
정인설 씨. 선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이 비만인이 한 200만 돼요. 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게 올 수가 있는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올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장소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저희가 약속 장소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점심 장소 뭐 이게 항상 최고의 고민이죠. 근데 본인이 판문점을 찍었다. 이게 되게 놀랐었고 사실은 군사분계선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뭐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지는 않지만 맞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항상 우리가 평양으로 갔는데 3차 정상회담은 다음 달 말에 우리 측에서 있겠다. 이게 저는 되게 놀라웠고 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분이 이제 대북 특사를 김대중 대통령 때 다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무슨 연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앵콜을 요청했나 봐요. 박지원 의원한테.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남쪽으로 답방하면은 앵콜하겠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 이야기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가서 판문점에서 앵콜곡을 불러야 되나요? 그 줄을 좀 잘 섰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내가리 이 말씀을 이 나이에 내가리. 자 그래요. 웃으려면 다 같이 웃든가. 아니 우리 손소 변호사님 또 안 웃습니까? 한번 터질 만도 안 돼. 아니 그 박지원 의원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안 나네요. 안 나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짐작이 돼서 좀 슬픈 생각이 갑자기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방송에서 한 얘기가 정말 질투날 만큼 이번에 대북 특사들이 너무너무 잘해줬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그 지난 정권 또 지난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또 그 전에 또 박지원 의원 등 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여를 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또 그게 어떤 초석이 돼서 그럼요. 뭐 하여튼 9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되어 왔으니까요. 박지연 님이요. 좌측 하단에 왕경태 닮은 분은 누군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정인설 기자를 얘기하네요. 정인설 기자. 왕경태가 누군지 아세요, 기자님? 전 몰라요. 안경태는 아는데 이게 영심이 남자친구입니다. 영심이 아세요? 제 마음에 영심이 있죠. 뭐래? 왜 진짜 오늘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심이는 알죠. 근데 영심이는 아는데 왕경태 이름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연강장제 이런 거 먹고 왔어요 혹시? 오늘 약간 조증인데. 바로 나오네요. 아이고 세상에 영심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어리게 봐주셔서. 아이고 그렇군요. 좀 있으면 물로 갑니다. 저도 좀 있으면. 아니 이제 지금 상태에서 탈모가 촉진되면은 왕경태가 됩니다. 왕경태가.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현정님 대전도 눈이 옵니다. 고릴라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우리 그 TJB라고 협력사가 있는데 거기서 러브 FM을 론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강욱님 성대모사 5분에 한 번씩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5분 지났는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승희님 표정이 너무 귀엽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옷 편하게 입고 와도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고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6시 20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아직 못 지났는데 4일 됐는데요 오늘까지. 일단 잠자는 시간대가 확 달라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눈 뜨고 있는 24시간 내내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신문을 보게 되고 포털을 보게 되고 SNS를 훑게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뭐 과거에도 계속 봤습니다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 서현숙님 고현준 평론가 뉴스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옥구슬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옥구슬. 뭐 옥구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극찬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저를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분에 넘치는 극찬을 하셔가지고 분에 제가 다 얼굴을 맞아요. 극찬 고맙습니다. 자 미국의 그 대화 의지 있어 보이나요? 지금 뭐 주변에 이 미국 대화를 선도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이끌 만한 그런 참모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 없어요. 내부에 없어요.
매만 득실하다 그러잖아요. 강경 이제 대북 강경파만 있고 비둘기 협상파들이 네. 이 지금 뭐 안보 국방 쪽만 얘기가 아니라 경제 통상도 지금 보면 맞아요. 네. 전부 다 비둘기는 다 쫓겨나가고 네. 매들이 먹이를 다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백악관에 다 예. 백악관을 다 벗어나고 이따 게리콘 뭐 미국 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북 협상 한반도 전문가가 없는 건 정말 문제예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북미 대화, 미북 대화는 있겠죠. 저 시간 문제죠.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있기로 했는데 그 전에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시작하느냐 그 문제지. 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사실 또 북미 대화, 미북 대화 뭐 네. 그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연고대 고연대 뭐 거의 그 수준인가요? 뭐 어때요? 그런 셈이네요. 예, 예. 또 이 매체의 그 시각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북미로 네. 보는 시각도 있고 미북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나다 순에 의해서 북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가나다 순이면 미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언제 바뀌었죠? 아, 나이가 네, 참. 그렇네요. 아, 예. 네. 하자 우리 착하 고현준 평론가님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한 6시 방송하면은 아, 6개월 그렇게 뒤에 될 이렇게 거예요. 됩니다. 그런데 예. 네. 가나다 순에서도 예. 사실은 가나다 순이 하나가 아닙니다. 네. 내림차순, 올림차순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ABC 순으로 해도 북미네. 아니, 뭘 자꾸 따지지 마요. 좀 왜 이상합니다. 이렇게 집착을 해? 네, 이상해요. 다들. 네, 네. 야간 근무하더니 저도 그래요. 야근하니까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요. 북미 대화, 미북 대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게 여기에 따라서 한반도 운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사실 건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롤 그 스펠링. ROLE. 오. 저 ROLL 롤케이크 얘기할 줄 아닌가? 알았는데 ROLL. ROLE? 언제 바뀌었지 또? 케이크죠. 네, 맞아요. 롤은 요즘에 LOL입니다. 아 예. 전 먹는 것만 아, 알아요. LOL. 모르시는군요. 네. 롤. 네, 모르시는군요. LOL. 네, 네, 네. 아, 예. 알만한 사람은 좋은 거 알아요. 배우고. 네네. 예, 예. 예, 다시 LORE. ROLE. 또 바뀌었지? 그 사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 예. 정말 글로벌한 방송 아닙니까?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야,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복식호흡이다. 예.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예. 배워야 됩니다. 예, 인생은 배움입니다. 그럼요. 예. 자, 청와대에서 어제 여야 5당 예.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드디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네. 정말 요렇게 여야 예. 모든 그 대표들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게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인데 뭐 홍준표 대표는 뭐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딴지를 놨었죠. 예. 뭐 조건들을 걸고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오찬 회동이었어요. 뭐 보통 그 상춘제에서 이런 회담을 많이 했었는데 예. 어제는 인왕실까지 가서 오찬 회동을 했었다는 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특사단의 뭐 방북 결과에 대한 뭐 정치권의 이해 혹은 네.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예, 예. 그 뭐 보도에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 당마다 음. 입장차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는 표현 자체가 이 오형제는 뭐 도원 결의를 한 5명 이런 의미로 통상 이해가 됐는데 그 5명은 완전히 달라요. 오인오색 이렇게 네. 얘기해야 마땅한 거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오인오색. 예. 잠재적인 적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쟁자죠. 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정의당 민평당은 왜 들어오냐.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또 처음에 이렇게 딴죽을 걸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권의 이제 친여권 성향이니까 뭐 몇 중 되냐 몇 중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만나서 또 홍준표 대표는 뭐 회담 내용 시작하기 전부터 뭐 어제 회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북 특사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왜 만났냐, 언제 만났냐, 사전 접촉이 있었냐 이런 몇 가지 질문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빈축을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국정감사장인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혼자서 질문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예, 아무튼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6개 항의 그 합의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게 북한이 써준 대로 와서 받아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고 또 이 과거의 북한의 어떤 행태에 속았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예.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그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일종의 이 성과를 추궁 예, 깎아내리기 깎아내리고 위해서. 약간 추궁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그 언쟁도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방법 뭐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걸 홍준표 시간 대표는- 벌기 예. 용으로 협상하는데 거기에 드러나면 어떡할 거냐?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예. 홍 대표는 대안이 있냐 또 물어보고 예, 대통령이 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난 보면서 굉장히 이건 좀 초딩적인 발상 이게 말썽하는 예전에 그 거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이 홍준표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야.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예, 유료 서비스 들어갔어요. 똑같은데요? 이순재 씨하고? 나가세요. 아무튼 이제 이순재입니다. 이순재는 그 이겁니다. 나가세요도 홍준표 대표가 자주 하죠. 아 그런가요? 출입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기자들 출입하지 말고 나가세요. 예. 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안 된 국면에서 내가 뭐 노하우를 얘기한다든지 무슨 비법을 얘기한다든지 내가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 제1야당의 또 유력한 정당의 예. 거대 정당의 당수거든요. 네. 이렇게 국가와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법도 한데 네. 이게 오로지 본인의 이익과 추 선거에서의 유리함만을 따지는 게 아닌가. 너무 정략적으로만 접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홍준표 대표를 회담장으로 불러낼 네. 그런 묘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자면 어느 회담장이요? 뭐 이거 영수회담? 청와대, 앞으로도? 영수회담. 네, 이번에 앞으로. 굉장히 조건 안 걸고 아, 하시네. 네네. 온갖 그런 난관 끝에 겨우 부른 거 아니겠어요? 네. 단독 영수회담하면 갑니다. 그렇죠. 아. 예. 이분은 카메라 샤워를 좋아합니다. 예. 아. 그리고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네. 영수회담한다. 이런 그 사실은 뭐랄까요? 프레임, 타이틀. 구도, 프레임을. 구도. 네. 예. 아니 북한도 그걸 원하는 거죠. 프레임 어떻게 P로 시작하죠? 네. 괜히 그러시는 거죠? 안 걸려듭니다. 저. 예, 안 걸려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미디어 샤워도 받게 되고 대통령과 대등한 동급이다. 동급이다. 또 이런 포지셔닝도 되고. 예전에 경남지사 할 때도 예. 또 1대1 토론했잖아요. 예. 네, 청사로 예. 청사에서 경남지사 경남도청에서 문재인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에 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또 토론도 직접 했던 적이 있죠. 예,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의 그 발언들을 쭉 들어보면은 어디 감히 그렇죠. 그 급을 많이 따져요. 급을 많이 네. 다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중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초동에 좀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검사 출신이라서. 네. 검사 출신 이것도 때-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예. 검사 안 돼, 출신 안 돼. 때 이게 검사일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검사에 비해서 덜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의전을.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 어떤 직급 또 대외적인 위상 또 호칭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제대로 굳히지 못했다. 그런 결핍을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아요. 네. 좀 채통과 품위와 음. 좀 여러 가지 그런 그 품격을 보여주기를 그건 이제 바라겠습니다. 내용으로 발언으로 또 그렇죠. 진정성으로 네.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시비 걸고 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인은 농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 누가 봐도 의도된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의 주목 혹은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들에 대한 그 응집 결과 뭐 아니면 그 지지 세력들한테만 열광받는 환호받는 그런 발언들을 하실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품격 있는 예. 그런 언사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임종석 비서실장 만나자마자 네. 그 미투로 아직도 안 날라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제 했던 이야기도 사실은 그 품격, 품위와는 거리가 멀죠. 네, 만나자마자 임종성 실장에게 미투에 이렇게 무사하네라는 말을 했고요. 네. 대표님도 이렇게 네, 무사하신데 저도 무사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또 문제 발언을 합니다. 예. 안희정 지사 사건을 임종성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예. 임종석 실장이 당연히 뭐 그런 말이 있겠냐 설마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다시 입에 옮기기도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렵게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를 한 그 예. 피해 여성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쟁으로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 문제고요. 또 나중에 이제 해명했습니다. 농담이었다. 네. 농담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할 농담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농담이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거 마치 뭐 사고 치고 나 술 마셨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멘트를 일부러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라면서
정부 여당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공격용 멘트로 준비했다면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도 실수지만 네. 준비한 그런 공격 수단이었다면은 이거는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홍준표 대표를 뭐 변호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건 어제 그 보도가 안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프 더 레코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사전 한담 자리에서 지금 우리 라디오로 치면 저 녹색 불이 켜졌을 때 한 얘기거든요. 사실 녹색불이 언제 녹색불이 켜져요? 어디 있습니까? 신호등 건너는 건가요? 아무튼 그 방송 중에 온에어등이 아닐 때 꺼졌을 때. 온에어등이 꺼졌을 예, 때 그때는 정록 녹색등이 안 색약입니까? 켜집니다. 예. 정록색약이신가요? 색깔이 초록색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저기가. 그런가요? 다른 방송국하고 제가 자, 헷갈리나 우리 봅니다. 고현준 씨가 지금 지상파 라디오 진행을 하십니다. 다른 마주하시기 방송사하고 바라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다른 방송사하고 지금 안 불러주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여기 안 불러주니까 여기 이 시간에 뉴스를 안 사람을 부르지 불러주니까. 않습니다. 네. 새벽에. 아니 예. 거기 못 불러요. 그 일단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예산이 없대. 예, 예산이요. 무료로. 무료. 예. 열정페이로. 열정까지는 재능 아니고 기부, 재능 재능 기부. 재능 그냥 기부로. 그냥 열정 없이 냉정페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막 역시 다들 몸값이 좀 비싸죠. 나도 같이 해요 그랬다가 다들 이 얘기하면 아침 시간에 제가 애 학교를 보내야 돼서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 연결 됩니까? 자, 그만하시고. 네. 여러분, 저 고현준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 하시는 뉴스 브리핑 얼마나 재밌겠어요. 6시 20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안철수 전 대표 성대모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통 시사 프로그램 김용민의 정치쇼를 이렇게 뭐 우스운 프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웃고 즐기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이런 거 왔습니다. 좋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11시 지나서 네. 11시 지나서 또 우리 김용민의 정치쇼 아빠들의 수다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안녕. 김용민의 정치쇼 3부 아빠들의 수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고현준 만평작가 그리고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네. 미투 운동. 그래요. 어제 홍준표 대표와 임종석 실장 사이에 뼈 있는 농담. 뼈 있는 농담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일단 이건 뭐 가시가 있는 농담이죠. 뭐. 농담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거의 망언에 가까운 이런 아무 말 대잔치? 말들이 아무 말 대잔치로 하는 게 좋을 것 대잔치지.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요즘 뭐 성폭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오늘 입장 기자회견 한다고요. 오후 3시에 충남시청에서 예. 브리핑을 하기로 했죠. 어제 입장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그 문자 메시지가 이제 있었죠. 네. 그래서 국민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예. 어떤 이야기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자들의 일문일답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실을 각오하고 지금 실망한 국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국민들에게 뭔가 소상하게 경위 설명이라도 하는 기회를 가져야지. 아니 뭐 그냥 기자들 앞에서 얘기만 하고 들어가면 MB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자세한 그런 그 이야기와 또 사죄를 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예.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관계였는지 네. 그 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만약에 기자들이 또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일부 물어보겠죠. 선정적일 수 예. 있는 질문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선별해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다 답변한다면 그게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2차 있어요. 가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단 선임해서 법적인 어떤 대응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문일답에 말하는 무언가들이 법적으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예. 네. 만약에 진짜 뭐 처벌을 달게 받겠다. 혹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게 진심이라면은 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뭐 꼭 이 사건뿐 아니라요. 예. 유명인들이 처벌을 달게 받겠다, 네. 용서를 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을 받겠다 할 때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네.
내가 행한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소했으니까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고소인이 그 적시한 그런 그 범죄 사실까지 인정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똑같은 행위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의 결과, 또 사회 정서적으로 판단할 때의 결과, 또 법적으로 재단했을 때 그런 그 결과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도덕적 비난은 받겠지만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안희정 지사의 생각일까요? 글쎄요. 법적 책임을 안 지겠다, 나는 질 수 없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오해가 있다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적극적인 대응 또는 해명, 사과 등등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개를 넙죽 숙이는 것이 사실 우선된 일인 그 후에 것인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또 법적인 대응이니까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합당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죠. 아마도 무조건적인 사과가 있겠죠. 그 국민, 도민 그리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좀 막아달라라는 일종의 호소 섞인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뭐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부분, 정치 활동을 그만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돼요. 정인설 기자님, 그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중단한다. 이게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발언하고는 좀 결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뭐 이게 뭐 그동안 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분도 결국에 또 많이들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사실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본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다 책임지면 되는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한 당에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이런 건 본인이 책임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얘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공세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책임져야죠?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대선 경선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가 청와대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공세인데 아니 그게 또 무슨 상관입니까? 곽상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죠. 진짜 잘 모르겠네. 성폭력과 안희정 지사의 청와대 출입이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곽상도 의원 한번 연결하시죠. 그 뭐 예전에 그 최준실 씨의 청와대 출입 그와 비슷하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김성태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잡아서 얘기했군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자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라. 성대모사가 한번 나와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성태모사. 성태모사. 문재인 정권의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사실상 자백하고 사실상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슷한데요? 이거는 김성태 의원 특유의 그 사실상하고 그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 비음 꽉 막힌 그 비음. 이건 그리고 또 게다가 변비 중증.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거죠. 와 이거 대박이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1 김무성 2 김성태 하시면 되겠다. 3 이훈재. 한국당이 민주당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를 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굉장히 너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앞뒤가 안 맞고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보선이 열리잖아요. 같이. 그런데 해운대에서 이제 그 선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덕강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배덕강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열려요, 선거가. 왜 물러났냐? LCT 부정 금품 비리 관련해 가지고 구속됐고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해운대에 후보 안 낼 겁니까? 낼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공천하면 안 된다. 한국 전체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출마했던 지난 대선 왜 열렸습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탄핵당하고 파면당해서
열린 그런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본인이 거기에 출마해놓고 대통령 되겠다고 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충남지사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글쎄요. 이게 참 좀 생각을 깊게 하고 해야 이런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분은 탈당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탈당을 해서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 당과 상관없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아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당사에 보면은요. 자기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있거든요. 다 걸려 있죠. 자유당 출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쭉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당. 예.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까지 있거든요. 아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입당한 적 있나요? 없죠. 하지만 뿌리를 생각해서 다 걸어놓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당적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는 너무 궁색한 해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투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지금 적극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맘 놓고 큰 소리를 쳐도 될 만한 상황인 건지 궁금해지는데. 여기도 저기 뭐 미투 운동을 그 성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보는 건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념의 문제로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미투 운동의 근본은 가불 문화에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선정적인 보도나 자극적인 어떤 모습들만 계속해서 포장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쪽만 너무 물건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본인들 그 지금은 이름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 그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이라면 따져 보자면요 골프장 캐디한테 손녀 같다면서 손가락 갖다 댔던 전직 국회의장도 있고 다 그쪽 당입니다. 이거 누워서 침 뱉기 같거든요. 이제 여성 의원들이 때마다 나와서 이제 저쪽 여당 쪽 인사들의 성추문이 나면은 그렇게 집단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데 그 자기 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사안과는 좀 사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대학 내 군기 문화 아니 요즘같이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지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아직도 이 학교 내에 군기 문화가 있습니까? 이게 군기가 군대의 기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군기 문화의 또 다른 말이 대학가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복 문화. 보복 문화. 내가 당했으니 내 후배들도 당해야 된다. 이게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각 학교마다 동아리들이 있고 동아리마다 전통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그 학교 대표 응원단 여기는 뭐 워낙에 그 좀 선망의 대상이었기도 했고 전통 있는 곳이잖아요. 이번에 일은 그 홍익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응원단이 아사달이라고 있어요. 아사달. 네. 아사달 응원단의 17학번. 그러니까 작년에 새내기였던 친구들이죠. 아사달 응원단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도 나왔죠. 그렇죠.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얼차려 받고 영하 20도 되는 데서 막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작년 어떤 얼차려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17학번 친구들 막내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걸 또 겪게 18학번 아이들이 겪는 게 싫어서 전체가 전 단원이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폭로를 한 것이 악패습을 없앴으면 좋겠다. 아주 사소한 하나까지도 선배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물 마시는 거, 신발 끈 묶는 거, 뭐 훈련 중에 화장실 가는 거. 노예입니까? 그러니까요. 28가지가 있었답니다. 그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상을 입을 경우들이 있는데 부상을 입었을 때 선배들 허락 없이는 치료도 못 받고 만약에 내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뭐 보호대 같은 건 착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착용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나 땐 그런 거 안 했어. 하지 마. 이거 완전히 군대인데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 중에서도 예전에 부조리 있을 때 군대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흔히 대학생들 무슨 신고식이나 뭐 새내기 세터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 일명 고문주라 그러잖아요. 각종 오물들 넣어가지고 만든 신발에 운동화에 넣어서 먹는 거. 기억나기로는 90년대 초반에 한 여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배들이 이제 큰 대접에 막걸리 넣고 구체적인 물질을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대접해 줬다는 건 그래도 되게 괜찮은 거죠. 그 이제 머리에 무언가를 털려고. 아주 별거 다 있죠. 굳이 그렇게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이는 라디오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털면은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아서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한 올 한 올 소중하죠.
마지막 ipse 같은.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서 왜 예. 이 군대의 과거 그것도 권위주의 군대에 있었던 군기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느냐. 이거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만 맡겨놨을 때 가능하겠느냐.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무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현준 평론가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당했죠. 사실 뭐 제가 95학번인데요. 예. 뭐 여기 있었던 건 다 당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그 뭐 얼차려랄까요, 기합이랄까요, 네. 이런 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 저는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마저도 못했던 거예요. 아하. 예. 뭐 저 그런 뭐 이상한 술 마시라 그러면 예. 그때는 또 다 마셔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대학생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왜 이제 여기가 그런 게 가능했냐면 빌미가 되잖아요. 응원단 딱 하면 줄 틀려. 야, 너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니까 너 혼자 동기, 동작 1초 뭐 늦었어. 단체 이거 그러니까 가능해. 근데 이게 다 군대에서도 요즘에 근데 사관학교가 이제 오화열의 정말 대명사잖아요. 네. 예. 사관학교도 오화열이 틀려가지고 그게 군대도 변했어요. 군대도. 근데 네. 아직까지 이런 악습이 대학에 남아 있다는 건 사실 이거 말도 안 그런 돼요. 거 있습니다. 왜 군대 가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제식 훈련, 좌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걸 하느냐, 오화열을 왜 맞추느냐. 이거 아주 과거에 네. 고대의 전쟁을 치를 때 오화열 맞춰서 창으로 찔러 가지고 이길 때 네. 앞으로 가 뒤로 가 할 때 그 내가 명령했을 때 시킨 대로 하는 복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왜 내가 가 이러면 곤란하니까 네. 그 복종감을 위해서 군대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이게 대학에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또 그런 군대의 그런 문화도 사실 뭐 전 세계 모든 군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일본 군대에 남아 있는 그런 그 잔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법적으로 뭐 구제를 요구할 경우 네. 법은 보호해 줍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아하. 또 그런 경우가 가해자이면서 많아요.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고현준 씨처럼 95년엔 피해자, 96년엔 가해자.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예요? 네. 지금은 방관자? 아 왜 그래? 지금은 진행자. 지금은 진행자. 네, 95년이면은 10시 15분. SBS 러브 저는 방관자. 고현준 뉴스 브리핑. 예. 네, 공소시효가 다 지난 진행자입니다. 네. 아니 농담이고 네. 예, 고현준 씨가 공소시효 지나도 수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공소시효 지나도 수사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애비야 왜 이래 다들? 원칙은 사실 근데 네, 공소시효 안 되죠. 지난 걸 수사하면 수사권 남용이에요. 그거 하다가 걸려들 거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현준 씨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농담 지금, 예. 요즘은 농담이 그러니까요. 예, 뭐 예, 맞아요. 농담이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반드시 됩니다. 써줘야 네. 됩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있는 진행자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넘어가. 예.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님, 손수호 변호사님 외모를 두고 어제 친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상진 전 아나운서 닮았다고 했는데 친구가 남경필 의원 닮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긴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문자 메시지로 네. 받겠습니다. 지금 오상진 전 아나운서 닮았다고 하신 김명수님은 제가 볼 때 여성이십니다. 네, 그리고 남경필 의원 닮았다고 하신 친구분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장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명수 대법원.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법원장께서 네. 예. 이게 그런 거거든. 아무 의미 없이 어제 갑자기 손수호 변호사 얼굴이 생각났다는 거. 네네. 네. 그 바쁘신데.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대법원장의 친구는 대통령 아니세요? 네, 그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IT 의료기구 만들었다가 고발당한 엄마 이야기. 이것도 역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36개월 아이가 이제 소아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소아 당뇨가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걸리는 뭐 당뇨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당뇨 중에서도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번에 수사를 받았고요.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검찰에 송치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36개월부터요. 7년 동안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대요. 예. 심지어 4살 때 스스로 4살 아이가 스스로 혈당 체크를 하는 거죠. 아이고. 손가락에서 피를 빼서 아이고. 자기가 네. 자기를 찔러. 4살 때. 또 5살 때부터는 자기 배에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친구랑 놀 때도 그거 같이 한편에는 이제 그 혈당 체크기 주사를 같이 놓고 있다가 놀다가
혈당 체크하고 놀다가 주사 놓고 4살 5살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요, 너무 이게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피를 계속 뽑지 않고 혈당을 체크하고 한번 혈당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그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했는데요, 체코에서. 그게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피를 뽑는 게 아니라요, 어떤 칩 같은 걸 삽입해가지고 그거를 그 모니터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기계가 비싸요. 그런데 더 편하게. 이게 다 휴대전화 갖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전송된 정보를 엄마, 아빠의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게 하죠. 굉장히 이제 그 편한 건데, 이거 되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료기기법이란 게 있어요. 네, 의료기기법에 보면은요, 이제 26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금지되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인증받지 않은 그 외국의 어떤 그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그 민원이 들어갔대요. 짐작하건대 그 업체 수입 판매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냐, 너무 법을 좁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적들이 일고 있고, 청와대 지금 그 청원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모 전자회사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건 엄두도 못 내죠, 사실. 본인이 정말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이걸 사실상 거의 재능 기부한 거거든요. 고현준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원하는 재능 기부를 한 건데, 이거를 이게 법에 약간의 좀 저촉이 있다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식약처 조사를 검찰 송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폭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요.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킨 것은 불법 의료기기 제조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 간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공유를 했대요, 정보를. 그랬더니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엄마의 그 법률 대리인이 있는데 말하기를 어떤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된 규정이나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의료기기 승인받아서 들어온 것들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개인이 그 외국에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연동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유통하는 어떤 채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검찰이 송치되기까지 그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그러면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이나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처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검사가 판단할 때 현행법을 위반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죠. 기소유예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행 그 의료기기 법을 보면은 법에 흠결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가 이제 허가를 받거나 뭐 이렇게 절차를 취하는 그런 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 이런 부분도 검사가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고, 또 기소유예라고 한다면 사실 기소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판단을 해서 이거 죄가 안 된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이고요. 죄가 된다고 보더라도 반드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두루두루 봤을 때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판매라고 했는데요. 수입 판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받았냐? 받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원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있고 뭐 환율 차이 이런 것도 대신 사주고 이런 것도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총 2년 동안 3억 원어치의 물품을
결국 구입해가지고 같이 그 같은 그 질환을 처지에 앓고 처해 있는, 있는 그런 그 환우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무료로 사서 준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3억 원어치를. 그래서 수고비나 뭐 환율 차이 등등을 고려할 때 90만 원 남았답니다. 아, 남은 게 90만 원. 네. 그거는 사실 아이고. 이거 9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의도가 어디 있느냐죠, 사실. 근데 이거 기소유예가 될 거로 저는 보고. 근데 이제 의료법이나 의료기법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것만 되고 딴 건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빠들의 수다 함께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관련 보도를 보고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요. 사실 뭐 저도 뉴스로만 접했던 사안이라서 또 게다가 현재까지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난감한데요.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또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정인설 기자님, 고현준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들으면서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로 넘어왔습니다.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쓴 거를 재활용한 것 같아서. 그 자체도 굉장히 경제적이군요. 굉장히 경제적이지만은 좀 없어 보여서 알쓸 경제. 딴 걸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진 우리 경제평론가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주 뵙습니다. 자, 언제 여기 이제 오다 아침마다 우리 또 복도에서 제가 막 수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게스트 출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 다 출연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SBS가 저에겐 고향인데 이 고향에서 또 MC까지 꿰차게 돼서 얼마나 축하드립니다. 꿰차게 되었어요. 영광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쓸 경제. 알다 보면 알고 보면 또 쓸 데가 있는 경제. 여러분들 소상히 귀 쫑긋. 우리 모두 다 경제적 동물이니까. 경제적 애니멀입니까? 맞습니다. 애니멀. 우리는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뭐 난리 났다 막 그랬었는데. 그 전에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이제 MBC를 그만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일 자유한국당이 입당해서 송파 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된다.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했다. 뭐 그런 어제 사직서를 냈다더니 기사가 나왔네요. 속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와서 돌아가서 막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치고 있어서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제 해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쓸데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1주 전, 2주 전에 지금 물가 난리 났다. 웬만한 식당 가면은 뭐 10%, 20% 국밥 거의 9,000원, 10,000원, 뭐 짬뽕, 짜장면, 햄버거 뭐 다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1.5, 1.6, 그러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와 통계치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통계청도 지금 5개월 연속 1%대다. 우리는 높은 물가가 아니라 저물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뭐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스 경제에서는 좀 물가 요동친다 이랬는데 통계로는 1%의 저물가. 그것도 수개월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또 말하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히려 저를 이제 많이 믿죠. 이번에 1%가 나왔지만 그 누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점은 감사한데 제가 또 굳이 통계청을 변호를 하자면 조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은 물가 통계 하나의 기법입니다. 물가라는 게 전 물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한 몇 가지 품목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품목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가 얼마 올랐나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일단 몇 개 꼽아볼게요. 예. 전세, 월세 가격.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도시가스, 전기료. 휴대폰. 예, 휴대폰, 통신 요금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일종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거.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예, 교육비 중에서는 아이들 학원비. 이것도 학원비 늘려라 해서 가중치가 점점 많이 늘어났었고 또 휘발유 가격, 석유 제품 가격들이 이제 다 비중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없이는 차를 굴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큰 돈 지출하게 되는 꼭 필요한 것 중에 그런 게 가중치가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높은 가중치들 다 보세요. 최근에 이게 그동안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최근 한 반년간은 어떤 일인지 다 안정화됐잖아요. 전세가 전세가 떨어졌죠. 그렇죠. 네, 통신비도 막 통신비 압박하면서 떨어져 있지. 요즘 학원도 잘 안 돼요. 학원비도 안 되지. 전기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적인 가중치가 큰 것들은 멈춰 있거나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금 물가가 1%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법상 물가라고 하죠. 먹거리 물가, 뭐 이런 물가. 신선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가중치를 안 줘요. 그래서 같은 경우 지금 1073번 쓰시는 분이 쌀집합니다. 느낌표 두 개. 가을보다 한가마니 80kg당 4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도 1%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도 가중치가 낮거든요. 쌀은 5.2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둘 때 지금 그 품목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뽑는 품목이 480개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각 가정이 제가 한 달에 1,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 그 480개로 1,000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2원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쌀은 굉장히 가격치가 낮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 월세,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한 달 동안에 쌀을 쓰게 되는 건 그만큼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들은 다 그런 품목이죠. 아까 말씀하신 외식. 그 제가 만약에 가서 장을 본다. 그러면은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올랐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1073번 쌀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쌀 가격은 지금 1년간 20% 올랐거든요. 또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1,000원이 뭡니까? 2,000원씩 우리 노현미님 20% 정확히 20% 올렸어요. 바로 이런 외식,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안정세라고 해서 가중치를 다해서 합산을 해보니 1%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통계청이나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물가 대책을 지금 세울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밥상 물가, 먹거리, 오징어, 뭐 감자, 무가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정돼 있는 전월세라든가 아니면 통신요금이라든가 석유, 휘발유 제품이 또 오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자잘한 것들은 올라 있는 상태에서 큰 게 오르면 순간적으로 인플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물가 대책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무섭게 갑자기 찾아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한순간에 역전된다. 빠져나갈 구멍을 참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자, 이 물가 제가 앞서서 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아울러 공공의 통제가 가해질 수 있는 영역이 주로 이제 통계 낼 때 물가 통계 낼 때 핵심적인 그런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부동산 값을 현 정부가 잘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어요. 뭐 이건 팩트로 설명하면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너무 떨어뜨려놨고 반면에 서울은 아예 못 잡죠. 급등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제자리인데 알고 봤더니 지방은 폭락, 서울은 폭등이다. 그런 양극화인데 이제 굳이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항상 이제 양비론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래야 되죠. 그래야 어떤 평론의 자세인데. 이 시간이 아직은 1년은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책이 이제 나왔더라도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 큰 분기점이 8위 대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올 여름까지 게다가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국토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일단은 보면 실은 그때 나온 평가는 아마 정부나 국토부에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 않을까. 4월부터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렇죠. 4월 말까지 일단은 한 번은 끊어놓고 평가는 하자. 예,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쇼인데요. 네. 물가의 네.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의 물가. 네. 이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합니다. 완전한 패턴이 존재하죠. 예.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보면 이게 거의 맞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네. 선거가 딱 있죠. 예. 선거 전에는 민간 영역의 물가들이 올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네. 뭐 슬금슬금 물가를 올려도 예. 이 당국에서는 표가 있기 때문에 예. 풀어줍니다. 예. 그 대신 뭘 눌러놓느냐? 예. 공공요금은 꾹꾹 눌러놔요. 지하철, 버스, 택시,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 예, 예. 여기까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딱 끝나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든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오르냐? 앞에 잡아놨던 이제 공급 요금들을 또 예. 쓱 올리게 되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예.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앞에 민간 영역 다 올랐죠. 예. 그리고서 어젠가 그제 나온 뉴스가 이제 하반기 여기서 하반기를 하면 지방선거 후 6월 네. 이후. 예, 서울 지하철 택시 네. 또 올린다라는 출마자들한테 선거 끝나고 그 오르도록 내버려둘 거냐? 라고 물어봐야겠네요. 네, 예. 그렇죠.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거. 네, 네. 얘는 결정이 돼가지고 예. 지하철 요금 특히 예. 굉장히 거부감이 지금 많이 크신데요. 네. 이 천대 초반에서 1,500원에 가까워진 그렇죠. 거잖아요. 1,450원. 이 심정적 서울. 거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태 같긴 한데 음. 이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죠? 5년쯤 됐을 만에. 거예요. 3년, 3년 3년 만에 올릴 거예요. 예. 예. 근데 지하철 요금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65세 이상 그 이제 어르신들. 프리패스를 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예.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좀 가격을 맞춰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온양 온천까지 가서 온천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온천값 5,000원 그리고 식사값 5,000원 해서 하루 10,000원만 들고 나가면 온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10수년 전에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온천 비용도 그렇고 식사 비용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외식 맞아요. 물가 많이 예.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무료죠. 예. 자, 그래요. 그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서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이니 말하자면은 혜택을 보지 않는 대상들이 이 적자 규모. 그러니까 인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이. 네. 그래요. 공공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이어지죠. 뭐 네. 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컬링 대표팀. 청소기 모델이 됐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모델이 됐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동그란 그게 이거 네. 제가 사실은 아침에도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의 맞아요. 풍물이 모델이겠다. 컬링하고 네. 청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쓸고 동그라미. 그게 저도 딱 이거다 일본은. 이제 네. 대걸레하고 네. 로봇 청소기로 네. 실제로 유튜브에서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컬링 경기 흉내를 내는 영상들이 온라인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스브스 뉴스에서도 영상 제작해가지고 이제 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정말 기업이 면도 세우면서 그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마케팅이 우리 참 흔치 않거든요. 컬링 대표팀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맞아요. 훈련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원래 좀 인기가 있거나 예. 이름이 있었던 선수들 외에 네. 방금 뭐 여자 컬링 팀이나 뭐 스켈레톤 같은 예. 비인기 종목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에서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성공한 마케팅 기업이 특히 면을 세우면서 좀 매출 효과도 볼 수 있는 마케팅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기업 LG. 이거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를 어제 찍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그래요? 네. 오. 무선 청소기. 그러니까 그 부름 있잖아요. 스위핑하는 예. 그 부름이랑 좀 닮았잖아요. 무선 청소기가. 예. 로봇 청소기 말고 그거 모델이 됐고요. 예. 어제 광고를 촬영을 해서 그 이달 안에 아마 광고를 저희 뭐 TV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도 사실 뭐 이렇게
이분들이 청소기 모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했었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자기들끼리 이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메달 따면 청소기 모델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요새는 로봇 청소기라서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사도 나왔었어요. 근데 메달도 현실이 됐고 모델도 현실이 그래요. 돼서 저는 딱 할 때마다 로봇 청소기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거 딱 로봇 청소기다라고 오히려 로봇 청소기 모델이 거의 1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선됐습니다. 무선 청소기.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잠깐의 인기도 좋지만 장기적인 좀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올림픽 때까지 이 여자 컬링팀 팀 김을 후원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팀 김, 김 씨로 구성된. 사실 컬링 마케팅으로 가장 수혜를 본 건 필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필라죠. 필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계 스포츠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장비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야 동계 스포츠 하려면은 집이 부자래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많은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비 비용도 들지만 이 예를 들어 썰매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그걸 타요. 그렇죠.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시설도 것이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해외 전지훈련 가야 되니까 비용은 더 들죠. 그렇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필라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과 장비 일체를 지원해 왔어요. 컬링도 장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 스톤 있잖아요. 보신 스톤이 하나에 2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 한 세트가 16개 해서 한 경기 하나 할 때 쓰는 그 스톤 값만 3,600만 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그 신발 그 50만 원이고요. 그 부름 그것도 20만 원. 청소기처럼 생긴 청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걸레. 대걸레 우선 청소기. 대걸레 같은. 그거를 필라가 2012년부터 후원을 해왔는데 그 이번에 특히 뭐 이번에 우리 워낙 여자 컬링 팀에 그 선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살짝 바꾸면서 정말 본인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출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들려볼까요? 그래서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에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노란색 옷 죄송합니다. 보는 라디오 분들께만 좀 설명드리면 노란색 옷을 입은 선수가 이슬비 선수예요. 이번에 SBS 해설위원도 했던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모습인데 무릎에 아무것도 없죠. 그 로고를 거기 박지 않고 이 골반 쪽에 허벅지 위쪽에 박았었어요. 그 디자인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는 무릎에 보이죠. 근데 이게 되게 옷에는 좋은 게 그 컬링은 굉장히 정적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그 스톤 던지기 전에 정적인 순간에 무릎에 카메라가 딱 집중이 돼서 오래 보이는데 거기 계속 로고가 박혀 있으니까 정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다. 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릎에 딱 로고가 박혔다. 정말 머리가 좋다라고 이정현님 글 남겨주셨고 가는 날이 장남님,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가는 날이 장남님, 갈릭걸스 이젠 광고걸스가 됐다. 이게 저기 김은정 선수 같은 경우 안경은 브랜드를 달 수가 없겠네요. 지금요. 삼총사라는 뮤지컬은 한 번씩만 얘기할게요. 삼총사 뮤지컬은 안경 선배 그러니까 안경 선배인 분 안경을 낀 분에게는 티켓 20% 할인해 드립니다. 김 씨에게도요. 그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영미는 가장 큰 게 영미예요. 그 티웨이 항공에서 200명 선착순으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짜 할인권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뮤지컬, 롯데월드 이런 곳은 영미란 이름이거나 이름에 영자 혹은 미자가 들어가면 자유이용권 50% 할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분들이 한국 경제를 살리네요. 근데 약간 욕먹은 기업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전자기업이나 필라는 이분들을 후원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거나 장기간 정말 진정성 있게 후원을 해온 기업들인데 모 기업의 경우에 그 SNS 이미지 광고에 딱 영미 선배가 연상되는 광고를 올렸어요. 그 의성 마늘햄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엠부시 마케팅, 우회 마케팅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N사가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공식 후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N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국가대표팀을 들어가.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 브라질은 거의 4강 무조건 가잖아요. 결승까지 가죠. 그러니까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돈은 또 안 쓰는. 이게 해서 기상천외하다. 뭐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중이
반칙이다라고 라고 하면서 앞서 말한 그 우리 영미를 약간 했던 그 햄 마늘을 또 오히려 또 멀리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호도 너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우회하는 마케팅을 한 그 영미 마케팅 같은 분들은 할인을 어쨌든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여자 컬링팀을 후원하지 않으면서 SNS 광고의 그 이미지를 소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팬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 네. 그래서 참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빙과류인데 찬호박이라고 찬호 선생 전형적인 MC 마케팅. 박찬호 선수가 한참 뜰 때 박찬호의 얼굴은 한 프레임도 안 나와요. 찬호박. 근데 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와 찬호박 하는데 근데 뭐 좀 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거는 야 그래서 머리 진짜 잘 돌아간다. 특히 생각을 했었는데 컬링팀이나는 좀 그 비인기 종목이었던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후원 없이 좀 이미지를 가져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햄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모델로 발탁하고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속어가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업데이트. 우리 업계 태세 전환.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네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이게 이겁니다. 이게 또 마케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개선하는 거죠. 제가 풀려야지.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잘했습니다. 묻어가기 마케팅. 이제는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그 햄도 이제는 공식 후원사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락가락 재건축 이야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실은 이제 재건축을 초강력하겠다. 즉 이제는 안전에만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약간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주차난이 아주 심하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 활동이 불편할 경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주거 환경에서 2등급 그러니까 꽈락입니다. 그걸 주면서 바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집값 잡기 진정성을 믿었던 곳은 왜 풀어주지? 재건축 안전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다시 또 이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소방 활동을 보지라고 이제 진정성 의심한 거예요.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또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게 정부가 우리의 마음을 약간 달래기 위한 여기서 우리라 함은 재건축 대상 주민들이다. 일종의 꼼수다라는 건데요. 하나하나를 제가 평점을 봤더니 그 주차장과 소방 활동이 있는 항목이 주거 환경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여기에서 꽈락이 되려면 20점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방 활동 빵점, 주차장 빵점을 맞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 뭐 층간 소음, 이런 뭐 환경 도로. 근데 거기에서 20점만 맞으면은 꽈락이 안 되면서 이거는 통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당 지역 아파트들 다 개선해 보니까 꽈락이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막 시위하는 그 앞쪽의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된 이번에 그 정부가 약간 묘한 걸 취한 것이 혹시 또 이게 선거 앞두고 약간 어떤 이런 또 태세 전환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건축은 힘들다. 이제는 안전진단만을 위한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김용민 씨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예리한데 저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마디 키워드로 하면 역전세난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 텐데 역전세난이 지금 갑자기 최근 한 달 반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해서 이제 완전 딴 얘기예요. 완전 딴 얘기고 그 대출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에서부터 역전세난이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 송파구까지도 지금 역전세난 조짐이 보이거든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하나 지금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세난의 흐름이 조금만이라도 2, 3개월 이어지면
매매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세난 이슈는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이 시간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매 시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권혜리 SBS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쓸경제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4부에서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